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인 윤서희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부티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사위를 감옥에 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제가 직접 제 딸의 남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버지까지 함께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위를 감옥에 보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도 이상했어요. 몇 번이나 빗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쓰러지듯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30살 된 제 외동딸 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아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왼쪽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딸의 배였습니다. 임신 9달,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 만삭의 몸이었는데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엄마라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를 들이마신 것처럼 폐속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딸을 진찰하고 나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합니다. 갈비뼈에 오래된 금이 간 흔적이 2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 몇 달 전에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팔 안쪽과 등에도 오래된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1년 이상 지속된 상습적인 외상의 흔적이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기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어서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요.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왜 1년 동안 친정에 거의 오지 않았는지,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도 안 비치고 선물만 보냈는지, 전화할 때마다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아꼈는지. 제 딸은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딸이 입원하고 나서 저는 딸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딸은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남편 이름은 장태산입니다. 35살이고요. 대한건설이라는 큰 건설회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그 회사 회장님의 장남이에요. 한마디로 재벌 2세라는 거죠. 딸은 이태 전에 지인 소개로 태산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데이트할 때도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만나다가 프로포즈를 받았고 양가 부모님이 다 좋아하셔서 결혼하게 됐죠. 저도 처음엔 좋은 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 아드님이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했고 하객이 500명도 넘게 왔습니다.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다녀왔고요. 신혼집도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부터였다고 합니다. 태산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딸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말로만 했대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식으로요. 딸이 명문대 미대를 나왔는데도 무시하는 말들을 계속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손찌검이 시작됐대요. 처음엔 팔을 3개 잡는다거나 어깨를 밀치는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뺨을 때리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딸이 왜 참았냐고요? 딸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자기가 더 잘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달라질 줄 알았대요. 그리고 태산 씨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울었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그럴 때마다 딸은 용서했답니다. 사랑하니까요.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폭력은 반복됐습니다. 주기도 점점 짧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답니다. 딸은 기뻤대요. 아기가 생기면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빠가 되면 책임감도 생기고 더 성숙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태산 씨는 오히려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배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때리고 등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임신했다고 말하면 그게 내 애가 맞냐며 의심했답니다.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대요. 자기는 태산 씨 외에는 남자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1년을 견뎠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말 못했대요. 시어머니는 착한 분이긴 한데 아들 편만 드는 분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분이었고요. 시아버지는 더했습니다. 회사 회장님이신데 딸 말로는 그냥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분이었대요. 집안의 명예가 제일 중요한 분이었고 밖으로 소문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러니 딸이 누구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한테도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대요. 남편이 화를 내고 시댁에서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았대요. 딸은 아기 때문에 참았답니다. 이혼하면 아기를 빼앗길 것 같았대요. 그 집안의 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그날 밤 터진 겁니다. 그날도 태산 씨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취해 있었대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렸답니다. 딸이 부축하려고 다가갔는데 태산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딸을 밀쳤답니다. 만삭의 몸으로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려는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1대, 2대, 3대. 딸은 정신을 잃을 뻔했대요.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는데도 때리는 걸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람 피웠지,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지, 그런 소리를 했답니다. 딸은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이대로 있다간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는다는 걸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왔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몰고 친정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야겠다고. 아니, 딸뿐만 아니라 태어날 손주까지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저 인간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변했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만든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정도로는 저 인간들이 반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강남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쌓인 인맥이 있어요. 재력가들, 기업인들, 변호사들, 의사들, 언론인들. 다들 제 호텔의 단골 고객이거나 오랜 지인들입니다. 딸이 퇴원한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금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똑똑하고 꼼꼼한 친구였는데 지금도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대한건설기획본부장 장태산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자금 흐름을 좀 봐달라고요. 특히 해외 투자 부분을 자세히 봐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을 1년 동안 때려왔다고, 지금 딸이 만삭인데도 폭행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친구가 보내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태산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재단 자금을 이용해서 필리핀에 있는 유령 회사에 투자를 했더군요. 그 유령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자금으로 세탁되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3년 동안 약 200억 원 정도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더군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들고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을 위한 장학금도 주고 탐사보도 지원도 하는 곳이에요. 거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경제신문에서 오래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따로 만나서 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라고만 해달라고요. 이사님은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충분히 기사감이라고 취재를 시작해보겠다고 하셨어요. 2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대한건설 장남 재단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 내용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팩트만 나열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얼마가 빠져나갔고 어느 회사로 갔고 그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됐고 숫자와 증거가 정확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주식시장에서 대한건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재벌 2세의 비리가 드러났으니 회사 전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10%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엔 또 10% 떨어졌어요. 나흘 만에 주가가 거의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한건설 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겁니다. 특히 제가 아는 은행 고위 간부 몇 분이 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저는 사실 호텔을 운영하면서 은행과 관계가 좋습니다. 큰 금액을 예치도 하고 호텔 운영 자금도 대출받고 하면서 오랜 거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 지점장님들, 본부 임원님들과도 친분이 생겼어요.
그분들한테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건설 쪽이 요즘 좀 불안정한 것 같다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물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20년 넘게 거래한 고객의 말이니까 그분들도 귀담아 들으신 거죠. 그렇게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대한건설이 자금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워낙 자금 회전이 중요한데 그게 막히니까 현장들이 멈춰서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 협력사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대한건설이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협력사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자재 납품을 해도 대금을 제때 못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협력사들이 하나둘씩 납품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근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고 시멘트가 안 들어오고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공사가 중단됐어요. 공사가 중단되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공기가 늦어지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위약금을 물면서 또 자금난이 심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몇 명한테 자료 하나 주고 몇 명한테 조언 하나 한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겁니다. 돈과 권력은 보이는 힘입니다.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면서 휘두르는 힘이에요. 하지만 진짜 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신뢰를 쌓고 인연을 맺고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진 관계망이요. 그 관계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탑이라도 발밑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한건설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현장은 멈춰 있고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고 협력사는 자재를 안 대주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죠. 회장인 장명환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 장태산의 비리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장명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인데 아들이 한 일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회장까지 연루됐다는 의심만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다음 수를 뒀습니다. 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고소하자고. 더 이상 숨지 말자고요. 딸은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고소하면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아기를 빼앗으려 할 거라고 걱정했어요.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으라고. 이제는 저쪽이 우리를 건드릴 힘이 없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대한건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장씨 부자는 비리 의혹으로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를 협박할 여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딸은 용기를 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남편 장태산을 고소했습니다. 상해죄, 폭행죄, 그리고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죄는 뱃속의 태아도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붙은 거였어요.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재벌 2세가 임신한 아내를 1년 동안 상습 폭행했다. 이 뉴스는 비자금 조성 의혹보다 더 큰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돈 문제는 그렇다 쳐도 임신한 아내를 때렸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SNS에는 장태산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대한건설 제품 불매운동도 시작됐어요. 회사 주가는 또 한 번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였어요. 검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검찰은 문화재단 비리 수사와 가정폭력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장태산은 물론이고 회장인 장명환까지 조사 대상이 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문화재단 비자금은 장태산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인 장명환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인들한테 로비하고 공사 수주에 쓰고 그랬던 거죠.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고 총액이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결국 장명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배임죄, 횡령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였어요. 아들 장태산도 구속됐습니다. 비리 혐의에다가 상습 폭행, 상해 혐의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부자가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재판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재벌의 몰락을 다루는 재판이었으니까요. 저는 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딸은 그때쯤 아기를 낳은 후였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하린이라고 지었어요. 딸은 하린이를 친정에서 키우면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기를 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장태산의 죄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아내를 폭행한 사실, 만삭의 아내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장태산의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화가 나서 그랬다, 반성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엄정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호해야 할 가족을 폭행했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또한 재단 자금을 횡령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 따라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태산 징역 3년. 이어서 장명환 회장의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장명환 회장에 대한 죄목은 더 많았습니다.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무엇보다 아들의 범죄를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게 악질적이라고 판단됐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명환 징역 5년. 부자가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한건설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회장과 후계자가 동시에 감옥에 갔으니 회사를 이끌 사람이 없었어요. 주가는 바닥을 쳤고 결국 주요 계열사들이 헐값에 매각됐습니다. 한때 업계 10위 안에 들던 건설사가 사실상 해체된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이 망한 게 아니라 잘못된 권력이 무너진 거라고요. 장명환 회장은 수십 년 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도 우회할 수 있고 사람도 짓밟을 수 있고 진실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들 장태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재벌 2세니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때려도 돈을 빼돌려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사람의 마음과 정의입니다. 저는 돈으로 복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진 건 호텔 하나와 적당한 저축뿐이에요. 장신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호텔을 운영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좋을 때 함께 기뻐해준 사람들,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들. 그 모든 관계가 제 편이 돼준 겁니다.
그 관계들이 모여서 정의를 만들었고 그 정의가 악을 심판한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딸 수아는 지금 제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티크 디자인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호텔 인테리어와 브랜딩 일을 맡고 있어요. 미대를 나온 실력을 드디어 제대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딸이 디자인한 객실은 손님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예약이 몇 달 전부터 꽉 찰 정도입니다. 딸은 이제 웃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아기 하린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린이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인 저를 보면 까르르 웃으면서 팔을 벌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일이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가끔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할 자리를 되찾아준 것뿐이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 묻혀버리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약한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이긴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 당신 편에 서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아무리 높은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한테 억압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명문가라는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집안의 명예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계신가요? 제발 참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을 때리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한 힘은 주먹도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지키려는 진심과 그 진심에 응답하는 정의로운 관계들입니다. 저는 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지켰습니다. 이제 딸은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갑니다. 하린이는 사랑받으며 자랍니다. 그게 제가 바란 전부였고 이뤄낸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당하게 당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